마이크 테스트. 네, 46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그리고 효력 요건을 공부를 했고, 그 효력 요건 중에 일정한 문제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무효 취소의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46페이지의 표에 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해서 표를 좀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다만 하나만 좀 주의를 보면 그 표의 두째 컬럼에 보시면 효력이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누구나 그 효력 없다라고 주장. 하지만 법률행위의 제한 능력이나 사기 강박, 착오 등등에 따라 취소권이 발생했을 때 그 취소권을 행사해야 이제 무효가 되는데,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 즉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일정 범위의 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무효와 차이점이죠. 다음 우측에 47페이지에 무효의 유형에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개념들 보시기 바래요. 예컨대 무효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데,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 매매를 했다. 허위, 가장 매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무효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근데 만약에 병이 선의의 제3자다. 선이다. 108조 2항의 선의 제3자다. 그러면 이 무효를, 이 A 행위가 무효다라는 것을 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얘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행위가, 이 A라는 행위가 유효한 것처럼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A라는 매매 행위가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인데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것처럼 다뤄지는, 그걸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상대적 무효. 효과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자에서는 이렇고 저자에서는 저렇고 하는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상대적 무효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무효의 효과 부분에 보면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서로 의무가 없는 거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가로 2에 보시면 아직 그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해서 어떤 급부,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할 안 해도 되는 거지.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을 했다. 그 방가로 3번. 이미 이행을 했다. 그러면 돌려달라. 원인이 없이, 내가 원인 없이 너한테 줬으니까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그 다음 무효의 재생. 무효는 죽어 있는 건데 이게 꿈틀꿈틀 살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순서대로 볼 겁니다. 먼저 일부 무효 137조예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법률행위의 앞에 삽입을 해주세요. 한 개의라고 삽입해 주시고, 한 개의 법률행위에 일부가 무효이면 효과 전부 무효로 다룬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137조. 다만 예외로 여기에 나머지 부분만은 유효로 하겠다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게 예외. 원칙은 전부 무효, 나머지 부분은 예외적으로 유효.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핸드폰과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 있죠. 이걸 이제 핸드폰 쓰다가 기종 이제 변경을 하게 됐어요. 뭐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 폰으로 바꾸기로 했다.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핸드폰도 필요 없어졌고
충전 케이블도 필요 없어졌어요. 이거 따로따로 팔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만 팔 수도 있고 케이블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우리가 어떻게 팔죠, 이거? 일체로 두 개 합해서 일괄해서라고 하죠. 일괄해서. 일괄 판매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나는 핸드폰은 필요 없고 케이블 이거 3,000원에 살 테니까 케이블만 팔아라.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 나 싫어요. 그렇게 안 하고 뭐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팔겠다. 한꺼번에 살 사람만 연락해라.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을 한 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따로따로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한 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개인지 아닌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두 개의 법률행위냐, 하나의 법률행위냐. 한 개로 이루어졌다. 이걸 전제로 해요. 한 개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이게 고장이 나서 이 충전 케이블에 관한 매매가 무효가 됐다. 이 A라는 급부와 B라는 급부, A라는 채무 내용을 급부라고 그래요. 채무 내용을. A라는 채무 내용, A급부, B급부. 이 둘 중에 하나가 무효다. 불가능하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으니까 무효가 된 거, 불가능. 일부가 무효가 되면 원칙은 뭘로 보느냐. 당사자 의사는 이걸 한 개로 일괄했다면 법적으로 하나로 묶은 거예요. 하나로 묶었는데 하나의 일부가 무효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게 한 개의 법률행위니까 전부 무효가 원칙이란 얘기예요. 다만 가상적 의사, 이걸 뺀 나머지만이라도 사고 팔기로 그런 의사가 인정이 된다. 알았다라면 일부만이라도 팔았을 그런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게 13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48페이지 무효행위의 추인. 자,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는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무효인 것을 이제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라고 추인해도 그 무효였던 행위가 다시 살아나서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 이 추인 자체가 어떤 하자가 없으면 법률행위의 유효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추인 자체에 의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면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 발생하는 거죠. A라는 행위를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게 무효예요. 여기서 A라는 행위를 추인하는 B라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 일반적인 이론이 그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이게 소급해서 이 행위가 유효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인 자체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합니다. 추인의 법적 성질. 자, 추인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우리가 제한능력자 편에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 무권 대리 편에서 본인이 추인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한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다 달라요. 추인이라는 글자는 똑같지만 그 성질은 다 달라요. 이 무효행위 추인의 성질은 뭐라고요? 암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그래서 그때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장래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무효행위의 전환, 목차 3번에 있는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행위를 의혹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면 다른 행위로 효력이 인정된다. A라는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 했어요. 근데 이게 무효다. 근데 이걸 알았더라면 B를 했을 거다. 이거 조금 작은 거 이게 포함되어 있겠죠. 이 B를 했을 것이다 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A로서는 무효지만 B로 유효하게 전환되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밑에 양가로 3번에 불공정 법률행위. 예컨 그러한 거죠. 당사자가 수임료를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변호사 수임료, 변리사 수임료를 받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로 3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무효가 되죠. 104조에 반해서 무효.
근데 이 무효를 알았다라면 300만 원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계약 맺을 때. 그렇게 무효를 알았다라면 정했을 가격으로 유효하게. 무효면 0원이 되냐? 수입료 0원이냐? 그렇게 되지 않고 그 3천만 원이 300만 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행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해설 판례의 셋째 줄에 보시면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다라면 합의하였을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해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다음 취소, 이미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취소의 의의를 보시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걸 전제로 해요. 유효하게 성립. 다만 하자가 있어서 취소권이 어느 일방에게 발생한 상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구별 개념으로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사해서 효과를 없애는 비슷한 제도가 철회와 해제가 있어요. 철회는 아직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여서 앞으로도 계속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걸 철회라고 합니다. 취소와 다르죠? 취소는 일단 하자가 있지만 현재 스코어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된 걸 소급해서 없애버리는 게 취소고,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걸 앞으로도 계속 효력 발생하지 않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철회. 철회는 자유롭습니다. 옆에 여백에 철회의 자유라고 적어주세요. 원칙적으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철회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취소는 법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걸 없애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우리 109조, 110조 등의 또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 이런 것처럼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취소권이 인정돼요. 그다음에 또 해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해제. 해제는 역시 해제권을 해제권이라는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의사표시, 단독행위이고, 해제권을 행사해야만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권과 굉장히 비슷하죠. 차이점은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계약을 해제한다고 그래요. 계약의 해제라고 해요. 하지만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뭐가 다른데요? 법률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합동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그런 구조인데, 해제는 반드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효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해제할 때 배울 거예요. 취소되면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되지만, 해제는 그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요.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서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해제는 원상회복 청구권. 밑에 표에 정리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취소에서는 반드시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이 취소권에 대해서 배웁시다. 취소권은 의의 부분의 둘째 줄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형성권. 이러한 취소권은 일정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 2번에 취소권자 140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단독행위로서의 법률행위인데, 그것은 자기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즉 제한 능력자도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원래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아서 인정하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이런 자들 취소권자이고, 그러한 자들의 대리인에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 그리고 그 권리를 넘겨받은 자가 승계인이 돼요. 근데 대리인 부분만 좀 봅시다.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게 아파트 소유자인데 아파트를 좀 팔아달라라고 해서 대리권을 줬어요.
임의대리권이죠. 수권으로 임의대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물색하다가 얘를 만난 거죠. 상대방이 내가 사겠다 하는데 얘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얘가 당한 거죠. 행위자. 자, 사기를 당했느냐? 이 판단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했어요. 그러면 이 110조 1항이죠.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으니까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있으면 효과, 취소권이 발생하는데 취소권은 얘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행위자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는 대리인인데 그 효과로서의 취소권은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본인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네가 취소해라 라고 별도로 수권하면 그 사적자치상 네가 취소해라 라고 취소권을 주면 그 특별수권이라고 합니다. 특별수권을 하면 당연히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어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하는 자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려면 별도로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수권을 취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얘 본인이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자가 돼요. 대리인 부분만 주의. 그 다음 목차 3번의 취소의 방법은 단독행위,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단독행위라고 있어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서의 단독행위. 그러니까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죠?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도달주의 배웠잖아요. 취소의 방법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목차 4번에 취소의 효과,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 근데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 그러면 서로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이미 주고받은 게 있다. 그건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는 밑에 조문 748조에 그 이익을 얻은 자가 선이냐 악이냐 그 법률상 원인 취소됐다라는 사유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거,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거, 즉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선의 몰랐던 사람, 선의의 수익자는 현재 이익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돼요. 그러나 악의의 수익자는 자기가 애초에 받은 원금의 이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배상 암기 748조예요. 748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이익을 얻기는 얻었는데 자기가 이익을 얻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다, 무효 취소됐다, 이런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 법률상 원인이 없음. 무효 취소, 쉽게 말하면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이런 사유, 껄끄러운 뭔가 하자 있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모르고 이익을 얻었다, 물건을 모르고 받았다, 돌려주기는 하는데 반환 범위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알면서 자기가 어떤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애초부터 무효라든가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익을 얻은 자, 악의의 수익자, 이 자는 자기가 받은 원래의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되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 이게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일반 규정이에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74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이 그 141조 단서예요. 단서를 보세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41조 단서가 특별 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제한 능력자였다. 이 사람이. 이익을 얻은 자가 제한 능력자인데 그 자가 취소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았는데 나중에 취소. 그러면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할 때 제한 능력자는 당연히 악의입니다.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 즉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악의. 이걸 다 반환해야 되느냐? 그럼 제한 능력자 보호 제도에 어긋나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만큼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선의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한다.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748조에 대한 특칙이다. 특별 규정.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해당하게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52페이지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현재 스코어는 뭐라겠죠? 유효라고 했죠. 유효. 유동적이지만 유효. 유동적 유효. 이걸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냥 그대로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자, 취소 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를 했다. 예컨대 뭐가 있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 109조 착오에 의하여서 중요 부분에 관해서 중과실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 110조 상대방한테 사기 강박을 당해서 법률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취소 사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 그 효과로는 취소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스코어는 유효다. 유동적 유효 상태. 취소권이 발생. 그래서 이 취소권을 취소죠. 취소한 경우 할 수도 있고 이 취소권을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의 법적 성격은 취소권의 포기예요. 취소권의 포기. 추인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그리고 무권대리에서도 추인 이런 것들은 소급해서 제한 능력자 빼고 이건 똑같으니까 무권대리에서의 추인 이거는 소급해서 유효로 만드는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법에서 인정한 이거 빼고 추인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의 경우에는 이걸 뭐로 본다겠죠? 이건 새로운 법률행위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의 추인 이거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미이다. 이건 암기하세요. 이렇게 취소권의 포기 행위이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상태에서 무효로 확정되고 이쪽은 유효로 확정되는 그 내용을 봅니다. 그게 이제 목차 3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서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즉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다.
포기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144조 이러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취소권을 포기한다라는 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예컨대 제한 능력자라면 제한 능력에서 벗어난 때, 성인이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때,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이라면 이제 그게 다 없어진 때, 없어져서 취소권이 소멸한 때,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라면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때, 내가 착각했었구나 이걸 알아차렸을 때 취소 원인이 소멸한 겁니다. 사기 강박, 그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때, 내가 속았구나 알아차리거나 또는 무섭게 했는데 이제 도망가서 안 무서운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만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권의 포기, 자유로운 의사가 가능한 때죠. 그때가. 그러나 144조 2항에 보시면 그 제1항은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은 그 사유가 없잖아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자유로운 상태니까 적용하지 않고 바로 추인하는 게 가능하다. 그다음 53페이지에 법정 추인이 있어요.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즉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소권을 포기한다라는 의사표시예요. 자기가 원한 대로 내가 포기하겠다. 원한 대로, 의욕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해요. 의사표시. 하지만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 규정이에요. 법 규정. 그래서 밑에 사유를 보면 145조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등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요건을 갖추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바로 추인, 간주, 법에서 간주예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시킵니다. 넘겨보시면 54페이지에 취소권의 소멸. 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형성권. 이런 형성권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단기 소멸 제도를 두고 있어요. 146조. 보통의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보통 그 소멸하는 일반적인 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 그런데 여기 왜 단기 소멸이라고 붙여놨느냐? 10년짜리 말고 3년짜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단기 소멸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146조를 보시면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3년, 10년짜리가 먼저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3년짜리든 10년짜리든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건 나머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간이 두 개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기간만 지나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3년의 기산점을 좀 주의하세요. 3년의 기산점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해서 3년입니다.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법률 행위를 하자마자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인은 어떻죠? 추인은 그 의사 능력이 조금 그 어떤 의사의 하자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야 추인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나 그 당사자들은 사기 강박에서 벗어나야만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로부터 3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양가로 2에 보시면 성질, 기간의 성질에서 제척 기간이다. 소멸 기간은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기간은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이 형성권인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채권 같은 건 소멸시효라고 하고 그래서 제척 기간이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다. 소멸시효까지 배워야 좀 그 의미가 구체화가 되겠죠. 일단 제척 기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55페이지의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특수한 법률행위입니다. 특수한 법률행위 계속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민법 총칙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이거 쭉 배웠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는 107조에서 110조까지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이 효력과 관련된 효력 발생의 장애, 즉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들, 일반적인 모든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들을 배웠고, 그중에 특수한 법률 행위, 얘는 여기에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의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하게 된다. 이게 특수한 법률 행위입니다. 특수한. 일반적인 요건 이외에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대리를 배웠죠.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 행위, 현명이라는 대리 행위를 해야만 본인에게 유효하게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리를 쭉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보려는 건 조건과 기한이에요. 그 사이에 무효 취소 일반에 대해서도 배웠죠. 다 이게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대리 배웠으니까 조건 기한. 자, 조건 기한은 법률 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효력 요건, 이런 효력을 제한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장애 사유에 걸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처럼 조건 기한도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게 붙으면 이걸 법률 용어로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관.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혹부리 영감님처럼 혹이 붙은 거예요. 법률 행위에 혹이 붙었다. 그러면 거동하기가 좀 이렇게 제한스럽잖아요. 효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부관. 조건 기한이 붙으면 효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부관을 배워요. 법률 행위에 붙인 부관. 앞에 수식어는 법률 행위에 붙은 부관이에요. 법률 행위의 부관, 혹.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제한, 효력이 제한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관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조건, 기한, 부담. 세 가지. 민법 총칙에서는 이 두 개를 배우고 채권 강론편에 가면 부담을 배워요. 부담. 예컨대 부담부 증여.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공짜로 내 재산을 준다라는 계약인데 대신에 뭔가 혹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줄 텐데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좀 나 좀 깨워달라, 또는 우리 집 청소를 해달라,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걸 붙여서 주는 거. 부담부 증여. 민총은 이제 두 개를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걸 그냥 퉁쳐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상적인 용어로는 여기 이거 보면 되겠죠? 야, 그냥 1,000,000원 주려면 그냥 주지. 왜 치사하게 니네 집에 와서 청소하라고 조건을 달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건. 그러나 법적인 용어로는 그건 조건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상 용어로는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조건인 게 있고 기한인 게 있고 부담이 있다. 부담은 지금 떨어냈어요. 의무를 어떤 이런 증여라는 법률 행위에 제한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의무를 붙이는 거, 이것을 부담이라고 하고, 조건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뭔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뭔가 붙이는 거. 여기는 의무고, 이 부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증여라는 효력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의무만 부담하는 거죠. 하지만 조건이나 기한은 효력을 좌지우지해요.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연결돼 있거나 소멸시키는 데 연결돼 있거나, 이게 조건과 기한입니다. 오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건은 이 플러스 알파로 붙인 사실이 불확실한 도래의 성취라고 합니다. 성취. 그 사실이 성취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을 붙인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장래에 이 사실, 붙인 사실이 도래하는 거, 이건 도래가 반드시 확실한,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을 붙인 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주겠는데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불확실한 거죠. 그걸 성취,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사실,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 당사자가 붙인 사실, 그걸 조건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런 조건 사실의 성취, 시험에 합격 여부가 불확실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건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 건데 지금은 돈이 없고 1년 후에 줄게. 1년 후에 줄게. 1년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도래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 대표적인 기한은 이행기예요. 이행기. 이행 기한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행기.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주는 걸 이행기를 1년 후로 한다. 돈을 빌렸다가 갚는 걸 1년 후에 갚는다. 그럼 반드시 도래하는 거죠.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내 자동차를 너한테 줄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줄게. 죽으면 네가 타. 사람이 죽는 건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잖아요. 기한입니다. 기한. 그래서 두 개 구별을 끝났어요. 이거는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거, 이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거, 이건 도래 여부가 확실한 거, 반드시 도래하는 것.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발생에다가 결부시키는 걸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 조건, 소멸에 결부시키는 걸 해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기한을 법률행위 효력에 붙이는데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에 붙이는 걸 시작 기한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멸에 붙이는 걸 종기, 끝나는 기한이라는 거예요. 시기, 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해제는 여러분이 소멸 이거는 일상 용어에도 비슷하지만 쉽지만 이 정지 부분 이걸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정지. 법에서 정지라는 건 발생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생.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 그 조건 사실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정지되어 있다. 죽어 있다가 조건 사실이 성취되면 이제 수면으로 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정지는 발생과 연결시키고 해제는 소멸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조건 부분을 봅시다. 조건의 의, 방가로 1에 보시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이걸 조건이라고 하고, 발생을 의존케 하면 그 괄호에 작은 글씨 있는 것처럼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소멸을 의존케 하면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넘겨보시면 방가로 2번에 기한과 구별이라고 돼 있죠. 이거 두 개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양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개념으로 구별하는 거죠. 반드시 도래하는 게 기한이고 도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어떤 부관, 법률행위에 뭘 붙였어요. 혹을 붙였는데 이 붙인 게 조건이냐 기한이냐가 애매할 때 이걸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밑에 판례를 보세요. 양가로 1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당사자 의사잖아요. 이렇게 해석되면 조건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표시된 사실이 당사자가 부관으로 붙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래도 이행해야 되고 저래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때는 반드시 도래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기한으로 해석한다는 얘기. 다만 그 기한의 도래 시점이 내가 죽으면처럼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을지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석합니다. 불확정 기한. 그래서 양가로 2에 보시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자,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이미 100만 원 빌려서
채무를 지고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언제 줄지에 대해서 부관을 뭔가 붙였다. 근데 이게 명확하잖아. 기한인지 조건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뭘로 해석한다고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기한으로 해석한다는 얘기. 기한으로 해석한다. 조건의 종류는 지금 설명드린 바대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개념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장 조건, 이건 여유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면 58페이지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서 조건의 성취, 조건 사실이 이제 그 충족이 되는 걸 성취라고 하고, 기한은 도래라고 씁니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또는 조건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걸 조건 불성취라고 이야기해요.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발생,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하고, 해제 조건인 경우에는 이미 발생했던 권리가 해제 조건 성취로 인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정지 조건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이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유효하게 발생해 있다가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멸. 그래서 조건 성취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장래를 향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이미 발생했던 권리가 해제 조건 성취 시부터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게 된다. 그다음 기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시기와 종기 비슷한 구조니까 보시면 되고, 59페이지에 목차 4번에 기한의 이익, 이것만 봅시다. 자, 기한, 대표적인 기한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누리는 이익, 그 기한의 이익이죠. 갑이 국민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 1억. 돈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빌려준 사람을 대주,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근데 1억을 1년 후에 갚기로, 1년을 이행기라고 해요. 이행기.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 1년 후에 이자 10% 합쳐서,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을 1년 후에 갚기로 약속을 했다. 이자는 빼고 봅시다. 헷갈리니까. 여기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차 계약 체결하고 1억을 지급받았습니다. 1억 지급을 수령받았어요. 수령했고 1년은 이 시점입니다. 1년 후에 갚으면 돼요. 그러면 자, 이 기간, 이게 1년이라는 것은 기한이죠. 이행기이고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입니다. 기한. 갑은 1년 동안은 행복하죠. 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안 갚아도 되잖아요. 안 갚아도 돼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은행이 돈 달라 라고 청구할 수 없죠.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잖아. 갚아. 이렇게 청구할 수 없어요. 안 갚아도 됩니다. 1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는 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안 갚아도 되는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기한의 이익. 안 갚아도 된다. 1년 내에는 안 갚아도 된다. 1년 지나면 이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행복한 그런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중간에 얘가 갑이 로또가 맞았어요. 로또에서 10억을 벌었네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5달 지났는데 한 절반 됐는데 큰 돈이 생겼어요. 아, 나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있죠? 은행에다가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갚는 거, 이거 뭐라 하죠? 이걸 내가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6개월 이상의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한의 이익의 포기라고 해요.
자,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이익이니까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 기한의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중간에 갚는 거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이자일 때 이래요. 무이자. 자, 무이자일 때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갖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가져요. 채무자. 그런데 항상 채무자만 갖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 채무자가 가지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가 가지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무이자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가져요. 1년 동안은 공짜로 빌려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채권자만 가지는 경우는 공짜로 주차장에 차를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그래요. 임치. 공짜 주차장에 차를 맡겼다. 일주일 동안 차를 공짜로 맡아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차를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차를 맡긴 사람, 임치인, 차를 맡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차를 맡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차를 안 찾아가도 돼요. 일주일 동안 차를 안 찾아가도 되는 이익을 얻죠. 그것 기한의 이익이죠. 그때는 채권자만 갖습니다. 무상의 임치계약 같은 경우. 근데 이자부 소비대차. 매달 이자를 내기로 한 거예요.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원금은 1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이익, 채무자가 갖죠.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 1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채권자가 가져요. 그러니까 이자부 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도 있고 채권자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채무자가 이런 이자부 소비대차를 했는데 중간에 로또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자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사적 자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은 갚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죠. 나머지 6개월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도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손해를 배상하고 갚을 수 있습니다. 이걸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하죠. 중간에 내가 대출금을 중도에 먼저 갚을 때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게 기한의 이익과 관련된 논의예요. 그래서 목차 4번에 보시면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라는 거죠. 추정한다. 그리고 2항 기한의 이익은 자기 이익이니까 포기할 수 있는데 온전하게 자기만의 이익인 때는 그냥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지만 단서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상대방도 기한의 이익을 가질 때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네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밑에 468조도 같은 취지이고요. 넘겨보시면 60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있어요. 자, 채무자는 1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안 갚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채권자가 갚으라고 요구하면 갚아야 된다. 그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상실당하느냐? 388조에 있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내가 1년 동안 안 갚겠다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갚아라라고. 두 가지입니다.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 담보를 제공했는데 그 담보가 손상감소 멸실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런 약속한 의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담보 제공 의무의 불이행이라고 해요. 암기, 담보의 손상감소 멸실.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는데 그 담보 제공 의무의 불이행.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 채권자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냥 기한의 이익 누려라. 이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당장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걸 형성권이라고 한다겠죠. 단독
단독의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채권자가 형성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도 있고 기한이익 그대로 유지를 주장할 수도 있는 채권자에게 형성권이 인정이 된다. 채권자에게. 다음 61페이지의 기간 계산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그 법률행위는 다 봤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내용들을 쭉 특수법률행위 조건 기한까지 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리 변동의 사유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의 한 가지만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워요. 그걸 소멸시효.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소멸하는 변동 효과가 발생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입니다. 소멸시효.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원래 권리 주체, 권리 객체는 민법 전문상으로는 앞에 있는 건데 우리가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체계를 잡아오기 위해서 좀 이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 권리 객체를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 공부하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민법 총칙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민법의 기초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하면서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는 것들, 암기, 조문 숫자 특히 조문 숫자를 많이 암기해 놓을수록 체계가 빨리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라는 조문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민법 1조, 법원, 2조는 신의칙, 그리고 그대로 쭉 오게 되면 의사표시 전에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중에 목적과 관련돼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103조, 그리고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의사표시편에서 107조에서 110조까지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까지. 그리고는 이제 좀 더 뒤로 가면은 대리편에서 대리의 표현 대리는 반드시 암기하라겠죠. 125조, 126조, 129조의 표현 대리. 그 정도 굵직굵직한 내용들 조문 숫자까지 암기해서 내용도 당연히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소멸시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